나는 서울에서 태어나 보통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 이하나다. 그러나 내 이야기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김도빈과의 얽히고 설킨 복잡한 관계다. 나는 회사 생활을 하며 김도빈이라는 한 사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언제나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가진 남자였고 그의 주위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또 다른 얼굴은 아무도 몰랐다. 그가 내가 아는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그의 비밀을 엿보게 된 어느 날이었다. 나는 그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동시에 첫사랑인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이 이야기는 그러한 그의 삶의 이면과 그 속에서 방황하는 나를 그려낸다. 김도빈의 매력에 빠져든 순간부터 그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무너져 버린다. 우선 김도빈을 처음 만난 날부터 이야기하고자 한다. 김도빈이 처음 사무실에 들어온 날을 나는 이상할 정도로 또렷하게 기억한다. 본사에서 파견 나왔다는 소개와 함께 회의실 문이 열렸고 그 안으로 도시의 공기가 한 겹 더 들어온 것 같았다. 정돈된 셔츠, 과하지 않은 시계, 그리고 누군가를 오래 상대해본 사람 특유의 여유. 그는 자리에 앉기 전 우리를 한번 쭉 훑어봤다. 평가하는 눈은 아니었고 기억하려는 눈에 가까웠다. 그 시선이 잠시 내 앞에서 멈췄을 때 나는 괜히 모니터를 한 번 더 내려다봤다. 나는 아무런 직책도 없는 평범한 일반 사원이었다. 엑셀과 메일, 보고서와 수정본 사이에서 하루를 정리하는 사람. 회사에서 무난하다는 평가는 칭찬도 비난도 아니었지만 나는 그 무난함이 싫지 않았다. 적어도 흔들릴 일은 없으니까. 김도빈이 오기 전까지는 그와의 첫 대화는 아주 사무적이었다. 이하나 씨, 이 부분 자료 정리하신 거죠?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덧붙이자 그는 내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그 사소한 태도가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보통은 빨리 결론만 원하기 마련인데 그는 과정에 귀를 기울였다. 정리가 깔끔하네요. 이 흐름 그대로 본사 보고에도 쓰면 좋겠어요. 칭찬치고는 조용했지만 그날 하루 종일 나는 그 문장을 마음속에서 몇 번이나 되뇌었다. 그 이후로 그는 자주 내 자리 근처에 왔다. 업무상 필요한 질문을 빌미로 커피를 들고 와 잠깐 시간 괜찮아요? 라고 물었다. 우리는 숫자와 기획안, 일정 이야기를 했지만 대화의 결은 이상하게 부드러웠다. 그는 자신의 말을 과시하지 않았고 내가 아는 것을 가볍게 흘려듣지도 않았다. 그 점이 나를 방심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야근이 길어졌을 때 사무실에 남은 사람은 우리 둘뿐이었다. 형광등 아래서 그는 넥타이를 풀며 말했다. 본사에 있을 땐 이런 시간이 없었어요. 이렇게 조용한 사무실도 오랜만이고. 그 말투엔 피로와 함께 묘한 솔직함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가 처음으로 중요한 직책의 김도빈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내 마음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겼다. 사랑은 늘 대단한 사건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대부분은 이런 식이다. 사소한 인정, 편안한 침묵, 그리고 나를 제대로 보고 있다는 착각. 나는 그 착각을 기꺼이 믿고 싶었다. 그의 메시지가 오면 괜히 휴대폰을 한 번 더 확인했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지 않아도 그의 동선을 상상했다. 그가 웃을 때마다 그 미소가 나를 향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어느새 나는 그에게서 일보다 사람을 먼저 보게 되었다. 그가 커피를 마실 때 잠시 눈을 감는 습관, 생각에 잠길 때 펜을 굴리는 손짓, 그리고 가끔씩 보이는 설명할 수 없는 공백 같은 표정. 그 공백이 나를 끌어당겼다. 채워주고 싶다는 아주 위험한 감정으로. 나는 아직 그때의 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다만 확실한 건 김도빈이 내 일상에 들어온 순간부터 서울의 소음이 조금 달라졌다는 것. 사람들의 속삭임 속에서 나는 그의 목소리만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게 사랑의 시작이라는 걸 나는 한참이 지나서야 인정하게 된다. 이날도 평소처럼 남은 업무를 처리하고자 야근을 하는 밤이었다. 사무실에는 키보드 소리조차 사라진 뒤였고 나는 모니터 불빛에만 의지해 마지막 수정본을 넘기고 있었다. 시간이 꽤 지났다는 걸 깨달았을 때 엘리베이터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이 시간에 누군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해 잠시 숨을 죽였다. 아직 퇴근 안 했어요? 고개를 들자 김도빈이 서 있었다. 재킷을 벗은 채 셔츠 소매를 걷고 있었다. 휴대폰을 책상에 두고 간 걸 이제야 알아서요. 다시 왔는데 불이 켜져 있길래. 그 말은 우연처럼 들렸지만 나는 이상하게도 그가 돌아올 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내 자리 옆에 잠시 서서 화면을 흘끗 보더니 말했다. 이 정도면 오늘 할 일은 충분히 했네요. 그 말에 긴장이 풀린 건지
갑자기 허기가 몰려왔다. 저녁은 드셨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사실 배보다 마음이 먼저 비어 있었다. 그럼 밥이라도 먹고 가요. 잠깐의 망설임 끝에 나는 입을 열었다. 밥은 괜찮고요. 술 한잔 하실래요? 말이 나오는 순간 스스로도 놀랐다. 너무 솔직했고 너무 빠른 제안이었다. 하지만 그는 웃었다. 당황하지도 피하지도 않는 웃음이었다. 좋네요. 회사 근처의 작은 이자카야는 퇴근 시간에 잔열로 가득 차 있었다. 나무 테이블, 낮은 조명, 그리고 적당히 시끄러운 사람들의 목소리. 우리는 마주 앉아 소주와 사케를 섞어 마셨다. 처음엔 업무 이야기였다.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그의 말은 본사 이야기를 지나 개인적인 영역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듣는 사람이 되었고 그는 말하는 사람이었다. 술은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었다. 잔이 비워질수록 말은 느슨해졌고 웃음은 잦아졌다. 그의 시선이 예전보다 오래 머무는 걸 느꼈지만 나는 모른 척했다. 모른 척하는 게 그 순간엔 가장 안전한 선택처럼 느껴졌다. 그 다음은 끊어진 필름처럼 흐릿하다. 문을 나섰던 기억, 밤 공기의 차가움, 택시 안에서의 흔들림, 그리고 기억나지 않는 둘만의 밤. 눈을 떴을 때 천장은 회사도 집도 아니었다. 낯선 커튼 사이로 아침빛이 스며들고 있었고 옆자리에 김도빈이 누워 있었다. 숨소리가 가까웠다. 너무 가까워서 현실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기억은 군데군데 비어 있었다. 어제 잘 기억나요? 그가 먼저 깨어 있었다는 사실이 더 당황스러웠다. 나는 솔직하게 고개를 저었다. 거의요. 많이 마셨던 것까지만.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이상하리만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요. 억지로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 침착함이 나를 더 흔들었다. 어색함 대신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 쪽으로 걸어가며 말을 이었다. 이하나 씨랑 있으면 계산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인지 어제도 그랬고. 잠시의 정적. 나는 그 말의 무게를 가늠하려 했었다. 그가 다시 돌아와 내 앞에 섰다. 눈을 피하지 않았다. 우리 한번 만나볼래요? 그 말은 제안이었지만 동시에 선언처럼 들렸다. 나는 이유를 따지지 않았다. 상황을 정리하지도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에 나는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었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다. 기억이 완벽하지 않은 밤을 기준으로 관계가 분명해졌다. 3달 만에 데이트라는 말이 이렇게 무겁게 들릴 줄은 몰랐다. 약속을 잡는 과정부터 쉽지 않았고 날짜가 정해졌을 때 나는 괜히 달력을 몇 번이나 확인했다. 김도빈은 늘 바빴다. 정확히 말하면 늘 바쁜 사람으로 존재했다. 2달에 한 번 운이 좋으면 그보다 조금 더 자주. 나는 그 간격에 익숙해지려 했었다. 회사 안에서 그가 맡고 있는 자리와 그를 둘러싼 사람들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설득했다. 이해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고 믿고 싶었다. 그날은 오랜만에 그다운 여유가 있었다. 맛있는 밥을 먹고 과하지 않게 술을 한 잔 더 했다. 그의 웃음은 오랜만에 타이트하지 않았고 나는 그 틈을 붙잡듯 이야기를 늘렸다. 별것 아닌 하루 이야기. 회사 근처에서 본 풍경, 아무 의미 없는 농담들. 그런 대화가 연인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의 집에 들어섰을 때 나는 자연스럽게 혼자 사는 남자의 공간을 떠올렸다. 깔끔하고 단정하고 어딘가 비어있는, 실제로도 그랬다. 적어도 처음엔. 그는 소파에 앉자마자 피곤하다는 말을 반복했고 샤워도 미룬 채 침대에 누웠다. 조금만 누워있을게. 그 말은 곧 잠이 들겠다는 예고처럼 들렸다. 나는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아 숨소리를 들었다. 빠르게 깊어지는 호흡. 이 남자는 정말 지쳐 있었다. 그 사실이 또다시 나를 이해하는 쪽으로 밀어냈다. 잠든 얼굴을 한참 보다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을 닫고 나서야 현실로 돌아온 느낌이었다. 손을 씻고 변기에 앉았다가 휴지가 없다는 걸 알아챘다. 순간적인 짜증,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선반을 열었다. 그 안에 놓인 작은 케이스 하나. 뚜껑이 반쯤 열려 있었다. 귀걸이였다. 내 것이 아니었다. 나는 단번에 알 수 있었다. 내가 고르는 스타일은 아니었고 내가 한 번도 그에게 보여준 적 없는 취향이었다. 지나치게 화려했고 너무 확신에 찬 빛을 내고 있었다. 다이아몬드는 조명 아래서 나를 비웃듯 반짝였다. 마치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심장이 내려앉았다. 바람일까? 그 단어가 떠오르는 순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라고, 그럴 리 없다고.
회사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바쁜 사람이었다. 그럴 시간도 여유도 없을 거라고 스스로를 밀어붙였다. 합리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작동했다. 하지만 화장실을 나오자 집은 더 이상 같은 공간이 아니었다. 의식적으로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눈에 들어오는 것들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소파 옆 작은 테이블 위에 머리핀, 욕실 수납장 아래쪽에서 삐져나온 속옷, 침대 옆 서랍 위에 아무렇지 않게 놓인 팔찌, 하나하나가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미 충분히 말하고 있었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잠시 숨을 고르려 했다. 이 모든 걸 들고 따질 수 있을까? 그를 깨워서 묻는다면 그는 어떤 얼굴을 할까? 놀랄까? 아니면 이미 준비된 표정을 지을까? 그리고 그 다음은 설명, 변명, 혹은 아주 담담한 이별 통보. 그 장면이 너무 선명해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 화를 내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다. 이 관계가 얼마나 불균형 위에 서 있었는지 그제야 또렷해졌다. 나는 사랑을 붙잡고 있었고 그는 선택지를 가지고 있었다. 조용히 침실로 돌아왔다. 김도빈은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다. 나는 그의 옆에 누워 등을 돌렸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눈물이 고였고 베개가 젖을까봐 숨을 죽였다. 그의 체온이 바로 옆에 있었지만 나는 그 어느 때보다 혼자였다. 그날 밤 나는 결심하지 않았다. 떠나지도 묻지도 않았다. 다만 이 관계가 더 이상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주 조용히 받아들였을 뿐이다. 그날 이후로 나는 회사를 일하는 공간이 아니라 관찰의 장소로 보기 시작했다.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시선은 자연스럽게 김도빈을 따라갔다. 회의실에서, 복도에서, 커피 머신 앞에서 그는 여전히 바빴고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사이에 언제부턴가 한 명이 더 자주 보이기 시작했다. 송세희? 최근 입사한 신입. 신입들 중에서 제일 예쁘다는 말이 먼저 돌았고 그 다음엔 성격이 좋다는 이야기가 붙었다. 애교가 많고 웃음이 해프지 않으면서도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타입. 그녀가 웃을 때면 주변의 공기가 조금 가벼워졌다. 문제는 김도빈의 눈도 그때마다 같이 밝아진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그 시선을 몇 번이나 확인했다. 업무 설명을 할 때, 지나가다 이름을 부를 때, 농담에 반응할 때. 그가 송세희를 볼 때의 눈빛은 한때 나에게 향해 있던 그것과 닮아 있었다. 아니, 더 선명했다. 그 사실이 나를 조용히 무너뜨렸다. 요즘은 바쁜 시즌도 아니었다. 회사 분위기도 전반적으로 칼퇴에 가까웠고 굳이 남아야 할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도 김도빈은 종종 혼자 야근을 하겠다고 했다. 그 말이 반복될수록 내 안의 의심은 점점 형태를 갖춰갔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오늘은 좀 남아서 정리 좀 하려고요.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그의 얼굴을 보며 나는 숨을 고른 뒤 말했다. 그럼 저도 같이 남을게요. 순간 그의 표정이 아주 잠깐 굳었다. 정말 찰나였다. 아니에요. 그는 곧바로 말을 이었다. 하나 씨 오늘 생리 중이라 했잖아요. 몸 안 좋을 텐데 먼저 들어가요. 걱정하는 말투였다. 겉으로 보면 다정했다. 그래서 더 이상했다. 그가 내 몸 상태를 이유로 나를 돌려보내려는 순간 확신에 가까운 감정이 들었다. 그는 오늘 나와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챙겼다. 알겠어요. 먼저 갈게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는 내 눈을 오래 보지 않았다. 회사 근처 카페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다. 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하며 커피를 마셨다. 시간이 지나도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다. 2시간, 정확히 2시간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해가 완전히 진 뒤 시계가 8시를 가리켰을 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사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이상하게 가벼웠다. 이미 알고 싶었던 답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사무실 층에 도착했을 때 불은 아직 켜져 있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 사이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남자의 낮은 웃음, 여자의 밝은 웃음. 나는 굳이 얼굴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송세희와 김도빈이었다. 나는 문 앞에 멈춰섰다. 그 안에서는 업무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리감이 흐르고 있었다. 너무 가까운 자리, 자연스럽게 닿는 손, 그리고 이어지는 스킨십. 설명이 필요 없는 장면이었다. 숨이 막히듯 조용해졌고 심장은 이상할 만큼 차분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화장실 선반 속 귀걸이, 집안 곳곳에 낯선 물건들, 잦은 야근. 김도빈의 바람 상대는 송세희였다. 우연도 오해도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부르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그 장면을 더 보고 싶지도 않았다. 조용히 등을 돌려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회사 문을 나서는 동안 아무도 나를 붙잡지 않았다. 밖으로 나오자 밤 공기가 차가웠다.
나는 그 속에서 혼자 빠져나왔다.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게 그날의 나였다. 그날 이후 김도빈을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겼고 그 균열의 가장 날카로운 끝에 송세희가 있었다. 처음엔 아주 사소했다. 회의 자료를 넘기며 이건 선배님이 하기엔 좀 그런 것 같아서요 라며 웃는 말투. 매일 참조해서 나만 빼놓고 아 실수였어요 라며 가볍게 넘기는 태도.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굳이 멈춰서서 선배님은 이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묻는 질문들. 질문이라기보다는 시험에 가까웠다. 나는 매번 아무 일 없다는 듯 대응했다. 업무적으로만 정확하게. 감정이 섞이지 않도록 문장을 고르고 표정을 관리했다. 하지만 송세희는 그걸로 만족하지 않는 얼굴이었다. 어린 사람 특유의 노골적인 질투, 숨길 줄 모르는 감정이 오히려 칼처럼 날아왔다. 그녀는 점점 공과 사의 경계를 흐렸다. 회의 중에 내 의견을 끊고 그건 김 팀장님이랑 이미 얘기한 부분이에요 라고 말했고 회의가 끝난 뒤엔 일부러 들리게 그래도 요즘은 팀장님이 제 의견을 더 많이 들어주세요 라며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밝았지만 정확히 나를 향해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은 안쪽에서 찢어지는 소리를 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아주 작은 소리로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아픈 쪽이 더 벌어지는 느낌. 나는 내가 왜 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으려 했었다. 답을 알게 되면 더 버틸 수 없을 것 같아서 결정적인 날은 회의실에서였다. 프로젝트 방향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나는 기존 자료와 수치를 근거로 수정안을 제시했고 송세희는 감각적인 방향을 주장했다. 경험과 데이터 때 직감과 자신감. 회의실의 공기가 미묘하게 팽팽해졌다. 그건 너무 보수적인 접근 아닌가요? 송세희가 나를 보며 말했다. 말끝에 웃음이 붙어 있었다. 요즘 트렌드는 그렇게 안 가요. 김도빈이 잠시 침묵했다. 나는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심장이 조여오는 걸 느꼈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돌려 송세희를 보며 말했다. 세희 씨 말이 맞아요. 이번엔 그 방향으로 가보죠. 그 한 문장이 회의실을 가르며 떨어졌다. 업무 판단이라는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 선택에는 업무 외에 감정이 섞여 있었다는 걸. 그는 나를 보지 않았다. 아니, 보지 않으려는 듯 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간 뒤 송세희가 내 앞을 지나며 멈춰섰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웃고 있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승리를 확신한 사람의 미소. 눈은 반짝였고 그 안에는 숨길 생각조차 없는 우월감이 담겨 있었다. 마치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봤죠? 이제 누가 선택받는지? 그 미소는 나를 비웃고 있었다. 사랑도 자리도 사람도 자신이 가져갔다는 듯한 얼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하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로 나는 확실히 알게 되었다. 이 싸움은 애초에 공정하지 않았다는 걸. 그리고 김도빈은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은 이미 나를 같은 편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회사 안에서 나는 점점 투명해졌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하지만 송세희의 웃음은 점점 더 선명해졌고 그 선명함은 매번 내 마음을 정확히 찢어놓았다. 커피향과 키보드 소리가 뒤섞인 사무실 한가운데서 송세희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표정은 이상하리만큼 단단했다. 저 임신했어요. 공기가 멎었다. 누군가 의자를 끄는 소리가 났고 몇 초 뒤 여기저기서 말이 쏟아졌다. 세희 씨, 아직 어리잖아. 남자친구는 어떤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맞지? 걱정은 진심이었고 그만큼 상황은 갑작스러웠다. 그 질문들이 쌓일수록 송세희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다.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잠깐의 간격. 그녀는 일부러 시선을 돌려 그 자리에 앉아있던 나를 스치듯 바라봤다. 임신했다고 말했더니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폭탄처럼 떨어졌다. 사람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누군가는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누군가는 축하의 말을 준비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고 손끝이 차가워졌다. 김도빈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문장은 분명 나를 향해 있었다. 그날 이후 일주일은 흐릿했다. 시간은 지나갔지만 나는 그 안에 남아 있었다. 그러다 어느 저녁 김도빈이 나를 불렀다. 회사 근처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곳이었다. 우리 여기까지 하자. 그는 담담했다. 너무 담담해서 그 말이 더 잔인하게 들렸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울었다. 목소리가 떨려 문장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이유를 묻고 시간을 달라고 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싶다고 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내 어깨를 잡았다. 지금은 복잡해. 하나 씨가 힘들어하는 거 싫어.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실은 거절이었다. 그날 밤 그는 울면서 잡는 나를 달래고 호텔로 데려갔다. 말은 적었고 감정은 넘쳤다. 붙잡는 마음과 놓아야 한다는 현실이 엉켜 우리는 서로를 확인하듯 가까워졌다. 뜨거웠고 슬펐다. 그 밤은 이별처럼 시작해 이별을 미루는 방식으로 끝났다. 나는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했다. 그리고 5일 뒤 송세희가 점심시간에 내 자리로 걸어왔다. 점심시간이라 아무도 없는 사무실 안. 그녀의 표정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가까이 다가와 낮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선배, 제 아기 아빠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정확히 내 눈을 봤다. 김도빈이에요. 숨이 막혔다. 그러니까 그만 좀 붙어 다녀요. 거머리처럼. 송세희는 한 발짝 물러서며 말했다. 헤어져요. 이제 그 사람은 제 사람이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이미 버려진 관계의 끝자락에 서 있었고 그 끝은 생각보다 훨씬 잔인했다는 것. 내 안에서 무너지는 소리만이 너무 크게 울리고 있었다. 몸이 이상했다. 속이 계속 메스꺼웠고 아무 냄새나 붙잡고 늘어졌다. 커피는 입에 대기만 해도 속이 뒤집혔고 평소 아무렇지 않던 회사복도 세정제 냄새에 현기증이 났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마음이 먼저 망가져서 몸이 따라오는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며칠째 밤이 되면 불안이 더 선명해졌다. 잠을 자려 누우면 송세희의 얼굴, 김도빈의 목소리, 그 호텔방의 공기까지 한꺼번에 떠올랐다. 결국 나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임신 테스트기를 꺼냈다. 사두고 한 번도 쓸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것을. 욕실불은 유난히 밝았다. 손이 떨려서 설명서를 2번이나 다시 읽었다. 괜찮을 거야, 아닐 거야. 속으로 같은 말을 반복하며 기다리는 몇 분이 지나갔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심장은 귀 옆에서 뛰는 것처럼 크게 울렸다. 테스트기를 내려다봤을 때 처음엔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다. 2줄. 너무 또렷해서 오히려 현실감이 없었다. 하나가 아니라 2. 선택의 여지 없이 확정된 선.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숨을 쉬는 법을 잊은 것처럼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웃음도 울음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같은 처지가 되었다는 사실만이 뚝 떨어져 가슴에 박혔다. 송세희, 임신, 결혼. 그 단어들이 엉켜서 나를 짓눌렀다. 나는 변기 옆에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았다. 손바닥이 차가웠고 배 쪽이 묘하게 낯설었다. 이미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공포가 밀려왔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나는 김도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1번, 2번. 받지 않으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스쳤을 때 통화가 연결됐다. 왜? 그의 목소리는 짧고 건조했다. 나는 숨을 1번 크게 들이마셨다. 나 임신했어요. 침묵이 흘렀다. 전파 너머에서 그의 숨소리만 들렸다. 나는 말을 이어갔다. 떨리는 목소리를 붙잡으며. 테스트기 2줄 맞아요. 방금 확인했어요.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휴대폰을 귀에 붙인 채 눈을 감았다. 이 순간 이후로 되돌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면서. 며칠을 고민하다가 나는 송세희를 따로 불렀다. 회의도 아니고 공식적인 자리도 아닌 애매한 시간. 회사 근처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카페였다. 그녀는 처음부터 경계하는 얼굴로 앉았다.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왜 불렀어요? 목소리는 날이 서 있었고 손은 가볍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나도 임신했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송세희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의자가 크게 밀렸다. 그녀는 거의 소리를 질렀다. 도빈 오빠가 말했어요. 선배한테 성적인 매력 아예 못 느낀다고요.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 말은 정확히 심장을 노렸다. 하지만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다. 나는 가방에서 준비해둔 임신 테스트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2줄은 여전히 선명했다. 이거 봐.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아기 생긴 날짜 계산해봤어. 그날 밤 김도빈은 나랑 같이 있었어. 송세희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다. 잠깐 나를 보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움켜쥐고 카페를 뛰쳐나갔다. 문이 열리며 종이 울렸고 나는 그녀가 휴대폰을 꺼내드는 뒷모습을 봤다. 누구에게 전화하는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날 저녁 김도빈에게서 전화가 왔다. 만나자. 짧은 말이었다. 명령처럼 들렸다. 그를 만난 곳은 회사 근처의 조용한 술집이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나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말을 꺼냈다. 돈 줄게. 그리고 고개를 들어 나를 봤다. 아기 치워. 순간 귀를 의심했다. 그는 숨도 고르지 않고 말을 이어갔다. 솔직히 말하면
외로워서 접근한 거야. 너 좋아한 적 없어. 잠깐의 침묵 후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분명 피임했는데 왜 생긴 건지 모르겠고. 혹시 다른 남자 아기 아니야? 그 말에 내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졌다. 그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를 사랑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 김도빈은 망설이지 않았다. 내 사랑은 세이야. 그리고 너무도 담담하게 덧붙였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 너는 평범해. 예쁘지도 않고 그냥 순종적일 것 같아서 갖고 놀기 좋았어. 그 말은 칼처럼 정확했다. 돈은 계좌로 보낼게. 꼭 지워.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붙잡지도 않았다. 그럴 힘도 이유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회사를 그만두었다. 사람들의 시선도, 송세희의 존재도, 김도빈의 이름도 더는 견딜 수 없었다. 모든 걸 내려놓고 나서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나는 싱글맘이 되기로 결정했다. 두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도 있었다. 나를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았던 남자의 말보다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 생명이 더 진실하다는 것. 청첩장은 택배로 왔다. 봉투는 지나치게 단정했고 송세희의 이름은 반듯한 글씨로 인쇄돼 있었다. 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누구와의 결혼인지. 나는 한참을 그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둔 채 바라보다가 결국 뜯었다. 사진 속의 두 사람은 웃고 있었다. 김도빈의 미소는 여전히 익숙했고 송세희는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처럼 자연스러웠다. 날짜와 장소를 읽는 동안 글자들이 흐려졌다. 그날 이후로 일주일을 거의 울면서 보냈다. 소리내 울기도 했고 숨죽여 울기도 했다. 결혼식에 갈 마음도 갈 상황도 아니었다. 축하라는 말은 내 인생 어디에도 놓일 자리가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결혼 사진으로 바뀌었다. 나란히 선 모습, 같은 방향을 보는 눈. 나는 그 사진을 오래 보지 않았다. 오래 보면 다시 무너질 게 분명했으니까.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 예전 직장 동료에게서 안부 전화가 왔다. 형식적인 근황을 주고받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근데 세희 임신 아니었던 것 같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고 있었다. 회사 사람들한테는 유산했다고 말했는데 이상한 점이 좀 있었거든. 임신했다던 이후에도 회식 때 술 마셨고 행동도 솔직히 임신한 사람 같진 않았어.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래요? 목소리는 놀랄 만큼 담담했다. 하지만 전화기를 쥔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심장은 그때서야 늦게 반응하듯 쿵 내려앉았다. 담담한 척은 했지만 하나도 담담하지 않았다. 그 말은 위로도 해답도 아니었다. 다만 오래된 상처를 다시 헤집어 놓았을 뿐이었다. 그리고 계절이 한 번 더 바뀌었다. 나는 아기를 낳았다. 혼자였다. 분만실로 들어갈 때도 진통을 견딜 때도 손을 잡아주는 사람은 없었다. 옆 침대에는 남편이 아내의 이마를 닦아주고 있었고 누군가는 울면서 고생했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 풍경 속에서 나는 이를 악물고 숨을 골랐다. 누구의 딸도 누구의 연인도 아닌 이제는 한 아이의 엄마로. 아기의 울음소리가 처음 들렸을 때 나는 울지 않았다. 눈물보다 먼저 안도감이 왔다. 살아있구나, 잘 왔구나. 그 사실 하나로 충분했다. 며칠 뒤 나는 프로필 사진을 아기 사진으로 바꿨다. 작은 손, 아직 제대로 뜨지 않은 눈. 그 사진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도빈에게서 연락이 왔다. 아기 지우지 않았어? 잠시 뒤 또 한 문장이 이어졌다. 내 아기야? 나는 한참을 화면을 바라보다가 답했다. 당신 아기 아니야. 그리고 덧붙였다. 내 아기야. 잠시 침묵. 그 다음으로 온 메시지는 짧았다. 만나서 이야기하자.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잠든 아기를 내려다봤다. 작게 오르내리는 숨. 그 숨결이 나를 이 자리에 붙잡고 있었다. 과거는 여전히 문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이제 내 삶에는 지켜야 할 현재가 있었다. 김도빈의 메시지는 그날 밤 내내 화면에 남아 있었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이야기해야 할 것은 많았지만 이제는 누구의 말이 더 이상 나를 흔들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김도빈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초인종 소리가 아니라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조급하고 무례한 리듬.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나는 잠든 아기를 안은 채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문을 열었다. 피할 수 없는 장면은 늘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잠깐만 이야기하자. 김도빈은 집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부탁처럼 들렸지만 태도는 이미 들어올 걸 전제로 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곧바로 아기에게 꽂혔다.
작은 얼굴을 보는 순간 그의 눈이 흔들렸다. 나랑 너무 닮았어.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아기를 더 단단히 안았다. 그제야 김도빈은 숨을 길게 내쉬며 준비해온 사람처럼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사실 세희가 날 협박했어. 그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라는 듯한 얼굴이었다. 바람이었던 건 맞아. 인정해. 근데 진지하게 만난 건 아니야. 스킨십 몇 번 정도였고 내가 여자친구 있다고 이제 그만하자고 했어. 그랬더니 성폭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더라. 나는 벽에 기대선 채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다. 그는 점점 말에 속도를 붙였다. 임신했다고 했어. 너 정리하고 오라고. 안 그러면 회사에 다 폭로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결혼한 거야. 잠깐 숨을 고른 뒤 그는 더 잔인한 진실을 꺼냈다. 근데 나중에 알았어. 임신은 거짓말이었어. 세희 임신할 수 없는 몸이더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변명 같았고 동시에 고해처럼 들렸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울고 있었다. 소리 없는 눈물이 턱을 타고 떨어졌다. 그 순간 다른 생각이 스쳤다. 그날 밤 회사에서 문 앞에서 그 둘을 봤을 때 만약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따졌다면 어땠을까? 소리를 질렀다면, 모든 걸 부숴버렸다면 지금과 다른 결말이 있었을까?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먼저 나 자신을 탓하는 마음이 올라왔다. 왜 그때 침묵했을까? 왜 늘 한 발 늦었을까? 나는 고개를 들고 김도빈을 봤다. 그래도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당신은 이제 유부남이야. 다시는 찾아오지 마. 그는 무언가 말하려다 멈췄다. 나는 말을 이었다. 아기는 내가 잘 키울 거야. 그때였다. 김도빈의 표정이 바뀌었다. 미안함도 죄책감도 아닌 계산이 스쳤다. 그는 마지막까지 실망을 갱신했다. 하나야, 우리 부부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 그리고 믿기 힘든 말을 덧붙였다. 아기를 나한테 줘. 아니, 우리한테. 우리가 키우면 안 될까?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는 멈추지 않았다. 솔직히 말해서 싱글맘보다 엄마 아빠 다 있는 집에서 크는 게 낫지 않겠어? 그 순간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다.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었다. 지금 나가. 그가 움직이지 않자 나는 번호를 눌렀다.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그제야 그는 당황한 얼굴로 물러섰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생각보다 컸다. 그 소리와 함께 내 인생의 한 장면도 완전히 닫혔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서러움, 분노, 후회,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허무함까지 한꺼번에 쏟아냈다. 이게 내 인생인가? 이런 사람을 사랑했던 내가 너무 한심해서 숨이 막혔다. 그러다 품 안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다. 아기가 깨어나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아이의 이마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다. 걱정 마.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말은 진심이었다. 엄마가 잘 키울게. 누구보다 단단하게. 서울의 밤은 여전히 시끄러웠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리지 않았다. 상처 위에서 태어난 이 작은 생명과 함께 나는 나 자신의 인생을 다시 쓰기로 했다. 사랑에 무너졌던 여자에서 아이를 지키는 사람이 되는 이야기로.